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 3년 차 18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모든 사연들이 남들 얘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때로는 쓴이들을 욕한 적도 있었어요. 왜 바보같이 당하고 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결혼을 하고 현실에 부딪혀 보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천천히 적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동갑이랑 결혼을 하면 많이들 싸운다는 말 들어보셨죠? 전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 친구인데 우연찮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동갑 남편이랑 살면서 많이 싸우냐고요? 아니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좀 개구지고 드세긴 해도 천성 자체가 순한 사람이어서 잘 싸우지 않아요. 뭐랄까, 싸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싸움은 엉뚱한 사람들이랑 많이 했습니다. 그건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시어머니와 시누인데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뒷골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시작하려면 남편과 연애를 했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전 당시 공기업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보수나 혜택이 좋아서 꽤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느 무덥던 여름날 친구랑 시원하게 생맥주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 너 설정현 맞지? 그렇지. 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 어? 설마 곽현수? 너 정말 현수니? 그래. 와, 이게 얼마만이냐? 너 찾으려고 동창들한테 얼마나 수소문을 했는데 이런 데서 만날 줄이야. 그래? 날 그렇게 찾았어? 왜? 왜긴 너랑 나랑 얼마나 절친이었냐. 우리 학교 뒷산 정원에서 같이 간식도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꽃냄새만 맡으면 네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 참나, 뻥치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아무튼 이렇게라도 반갑네. 나도 가끔 네 생각 나던데. 학교 다닐 때 퍽 어울려 다녔던 단짝 친구라서 반가운 마음이 컸죠. 그런데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쓰고 다녔던 그 친구는 그 사이 키도 훨씬 더 크고 안경도 벗었더라고요. 분명 어렸을 적 얼굴은 그대로인데 뭔지 모르게 남자의 향기가 난달할까요? 당시에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꽤 설레는 겁니다.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동안 그 친구의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으면 됐겠지만 그럼 제가 너무 쉬운 여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연애는 밀당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설레고 애타는 마음을 꼭 부여잡으면서 그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죠.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무심한 놈, 왜 이렇게 늦게야 연락을 했던 걸까요? 정연아, 잘 있었어? 나 홍콩에 출장 다녀왔는데 어제 귀국했어. 홍콩? 너 중국말 잘해? 나 대학 중국어학과 나왔잖아. 겨우 그 재주로 회사 취직해서 그나마 먹고 산다. 어쭈?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더니만 밥벌이는 하나 보네? 곽현수, 야, 다시 보이는걸? 그래? 그럼 우리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나 할까? 오늘 시간 어때? 좋아, 시간 괜찮아. 그럼 내가 그쪽으로 너 데리러 갈게. 그렇게 기다리던 그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식품회사 영업 파트를 맡고 있었고 중국과 홍콩을 넘나들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훈남으로 변한 것도 모자라 은근히 지적인 매력도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학교 다닐 때 걔가 제일 잘했던 건 빵을 한 입에 다 먹기, 뭐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걔가 남자 냄새가 물씬 풍기는 멋진 청년으로 나타났으니 제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가 있나요? 게다가 영업직에 있어서인지 말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도 하는지 그 친구와 함께 있는 동안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로도 여러 번 만났고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더욱 가까워진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애가 제게 처음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했을 땐 정말 너무 로맨틱해서 까무러칠 뻔했죠.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카페로 꽃이 배달되는 겁니다. 꽃 배달원은 손님이 많은 그 카페에서 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절 찾더라고요. 여기 혹시 설정현 씨 계십니까? 장미꽃 백송이를 곽현수 씨가 보내셨는데요. 네? 전데요? 거기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전 장미꽃 한 알음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빵긋 웃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꽃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다. 참 요새 중국어학과에선 연애학도 가르치는지 어찌나 여자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능숙하던지요. 전 한번 튕겨보지도 못하고 그 친구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애인이 된 친구는 남자친구로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었어요. 제겐 너무나도 잘해줬고요. 어떻게 하면 절 즐겁게 해줄지 연구를 할 정도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 남자와 미래를 꿈꾸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우리 두 사람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결혼까지 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두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제 마음에 좀 걸렸죠. 결혼을 약속한 이후 남편이 집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붙어 다녔던 학창 시절 때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는데 은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억척스럽게 살았고 아버지는 한량으로 사신 지가 벌써 오래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 시아버님이 술과 도박으로 집안 기둥을 여러 번 뽑아드셔서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거였죠. 남편이 벌어온 돈은 거의 대부분 집안 빚을 갚는 데 쓰였고 그 덕분에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죠. 물론 예비시댁에서도 아들 결혼을 시킬 능력은 한참이다 모자랐고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직장을 다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일과 결혼 후에도 시댁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들이 문제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연아, 그건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그동안 집안 빚 갚아주느라 허리가 다 휠 정도였어. 이제 나도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인정하고 계셔. 이제 나도 결혼을 하면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는 가장이잖아. 내가 번 돈은 당연히 네가 관리를 해야지. 이제 우리 집에다 들어가는 돈은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형편이 아주 어려운 시댁이라는 점은 제 고민을 깊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고민을 하니까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해주시더군요.
나도 솔직히 형편 어려운 사돈댁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그게 어디 곽서방 잘못은 아니잖니. 곽서방이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런 일 없다고 약속하니까 어디 한번 믿어보자꾸나. 그리고 너희들 신혼집은 내가 도와줄 생각이다. 엄마가? 그래. 너도 모아놓은 돈 뻔한데 어떻게 마련하려고 해? 네가 대출 받는다고 해도 한참이나 모자랄걸? 나도 내 귀한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머지는 엄마가 해줄 테니까 그걸로 깨끗한 아파트 하나 마련하자. 엄마, 그렇게 감동할 필요 없어.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엄연히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꼭 갚아야 한다. 알았지? 고마워, 엄마. 귀한 딸만 채가고 여러모로 부족한 사윗감을 골랐는데도 엄마는 절 믿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저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모자란 부분은 엄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로 된 신혼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죠. 남편도 그런 장모님의 도움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만큼 우리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약속한 것처럼 시댁에 들어갔던 지원은 일체 끊고 저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고 연애 때 못지않게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100점짜리 남편이었어요. 신혼의 단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꿈처럼 행복해하며 살았어요. 성실한 남편은 가정적이었고 오직 제 생각뿐이었죠. 조금 아쉬운 건 남편의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면 마음이 허해지면서 그립기도 했지만 이런 애틋함이 있어야 또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덜컥 선물을 안겨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제 임신 소식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저 역시 우리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여동생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겐 시누이 되는 아가씨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아가씨는 직장 문제 때문에 한참이나 아이를 갖지 않다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랑 출산 시기도 비슷한 아가씨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선 손주를 한꺼번에 셋이나 보게 됐으니 입이 해벌쭉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댁에도 복이 넘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시누이의 임신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게 불행으로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리 첫 딸아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쁜 딸을 낳아줘서 너무나 고맙다며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손녀딸을 보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왠지 생각보다 덜 좋아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내심 손녀가 아닌 손자이길 바랬나 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딸아들 구분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좀 아쉬울지도 모르지만 손녀의 애교를 보다 보면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출산을 하고 한 달 뒤 시누이도 건강한 사내아이 둘을 출산했습니다. 쌍둥이였죠. 저희 친정집과 신혼집 그리고 시댁과 시누이 집까지 우리는 모두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누이의 출산을 축하해 주려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시누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마침 시어머니도 함께 계시더군요. 정연이 왔니? 어서 이리 와서 네 시조카 얼굴들 좀 봐라. 얼마나 인물들이 잘났는지 말도 못하게 잘생겼다니까. 그래요?
네, 진짜 아가씨 닮아서인지 잘생겼네요. 그렇지? 아이고, 이 녀석들 더도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애들을 물고 빨고 하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서운한 마음이 불쑥 드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반응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아무리 손녀보다 손자가 더 좋으시다지만 저 정도로 좋아하실지는 몰랐습니다. 좀 섭섭한 마음에 뼈 있는 한마디를 했죠. 어머님, 우리 예지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지가 할머니 이러는 거 알면 좀 서운해하겠어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듬직한 손자가 둘이나 생겼는데 당연히 좋지. 예지 태어난 게 5등짜리 복권이면 이 두 손자 놈들은 1등짜리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지.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제 기분이 팍 상하는 겁니다. 5등 복권과 1등 복권이라뇨?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입이 삐죽 나온 걸 봤는지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엄마는 올케 있는 데서 그런 말을 왜 해? 올케가 딸 낳고 싶어서 딸 낳았나?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대놓고 그런 말 하면 실례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더니만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도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멋쩍은 웃음으로 넘기고 말았네요. 하지만 서운한 제 마음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기가 또아리를 틀고 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시누이가 쌍둥이를 출산한 지 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전 시어머니 입을 통해서 시누이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애들을 내버려 두고 직장에 복귀를 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분명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로는 시누이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경쟁자들이 시누이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늘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몸도 풀지 못한 채 직장으로 복귀한 것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시누이의 쌍둥이 육아는 고스란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님은 다니던 식당도 그만둬야 했고 할 일 없이 쏘다니는 걸 좋아하던 아버님은 꼼짝없이 육아노동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죠. 그렇대도 쌍둥이 육아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때 되면 재워야죠, 먹여야죠, 기저귀 갈아야죠. 하루 종일 애들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육아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나이 든 시부모님들이 애들 둘을 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우리 예쁜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한테 긴급 호출이 오더라고요. 저보고 빨리 시댁으로 오라는 겁니다. 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예지를 들쳐업고는 얼른 시댁으로 갔습니다.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예, 너 혹시 시조카들 모유 수유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모유 수유를요? 갑자기 왜요? 아유, 말도 마라. 원래는 잘 먹던 분유를 통 먹지 않지 뭐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럴 땐 모유를 좀 먹이면 잘 먹는다고 그러던데 애들을 굶길 순 없으니까 네가 좀 도와주거라. 네? 하지만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젖동량이 웬 말입니까? 애가 먹던 분유를 먹지 않으면 배가 덜 고팠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겠죠. 느닷없이 불러서는 모유 수유를 하라뇨. 이건 좀 아니다 싶었지만 하도 시어머니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애들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니까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시조카들에게 모유 수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쭉쭉 잘도 빨더라고요.
마치 이 맛있는 걸 왜 이제 줬냐는 듯 정신없이 빠는 겁니다. 배를 채웠으니 다행이긴 한데 제 기분은 별로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제 속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손뼉까지 쳐가면서 좋아했죠. 거봐라, 내가 뭐랬니? 분명 모유를 잘 먹을 거라고 했지? 아휴, 이제 좀 한시름 놓겠구나. 그런데 이제 어쩌니? 이미 모유 수유 맛을 봤는데 애들이 분유를 먹으려고 할지 모르겠네. 말끝을 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전 듣지 못한 척 굳이 외면했습니다. 또 이런 부탁을 할까봐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육아 분담 요구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애가 잠을 자지 못하니 좀 재워달라. 또 어떤 때는 당신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와야 하니 그때까지만 좀 봐달라. 아니면 무슨 기저귀가 필요한데 대신 좀 갈아달라 등등. 은근히 제게 육아 스트레스를 주시는 겁니다. 엉뚱하게도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제게 육아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셈이었죠. 처음에는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하게 생긴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도왔거든요. 그런데 호의로 시작한 일이 의무가 되어가니까 경계심이 딱 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시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예, 정연아, 너 혹시 당분간이라도 시조카들 키울 생각 없니? 어차피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니들이 맡아서 키우면 예지 정서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 어머니,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예지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그 와중에 다른 집 애들까지 보라고요? 전 절대 못해요.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손녀보다 손자가 1등 복권 맞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잘 키우셔야죠. 뭐? 너 지금 나 비꼬는 거니?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예지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애들이 다른 집 애들이니? 시족하면 엄청 가까운 친척이지. 아무튼요, 전 이제 시조카들 육아에선 손 뗄게요. 자꾸 이런 걸로 절 부르시면 저 어머님 댁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얘 말하는 거 좀 봐. 너 몇 번이나 도왔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니? 생색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육아 포기하고 회사를 선택한 건 아가씨잖아요. 제가 왜 아가씨의 선택 때문에 피해를 봐야 돼요? 분유값이 아니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 예지 하나한테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부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들으면 시어머니가 서운해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말이 나온 김에 단호하게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낳아놓고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 시누이도 미웠고요. 은근슬쩍 시누이의 의무를 저에게 떠넘기려고 한 시어머니도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속상한 사정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출장 간 남편 마음을 굳이 심란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꾹 참고 말하지 않았죠.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친정엄마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엉뚱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부인이 오죽 힘들면 저러시겠니. 아들, 딸 키우는 일에도 무심했던 바깥 사돈이 손자들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결국 네 시어머니가 독박 육아를 하는 것과 다름없을 텐데 나이 든 양반이 얼마나 고되시겠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널 찾았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시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이 이해되는 구석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그걸 엉뚱한 저한테서 찾는 건 진짜 아니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에게 제 뜻을 단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겠어요? 두 시조카들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어머,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애들까지 데리고? 딱 3시간만 부탁하마. 네? 3시간이요? 무슨 3시간이요? 내가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그래. 애들 딱 3시간만 봐줘라. 네? 안 돼요, 어머니. 말도 없이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 조금 있다가 장도 보러 가야 해요. 넌 장을 보러 가야지만 난 우리 오빠 보러 가야 해서 그래.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어? 오빠요? 어머님이 오빠가 어딨어요? 나 있어. 오빠, 훈이 오빠라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 네? 아무튼 부탁 좀 하마. 알았지?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분이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얻었고 같이 가자는 제안에 어머니는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곤 애들을 제게 무작정 맡겨두곤 콘서트장으로 후다닥 내빼고 만 것이었죠. 참 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 덕분에 저 혼자 애들을 셋이나 보면서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있다가 돌아온다던 시어머니는 밤이 다 되도록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통 연락이 닿질 않았죠. 뒤늦게 나타난 시어머니는 태연하게도 콘서트에 갔다가 밥까지 먹느라 늦었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한마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훈이 오빠 콘서트 보러 갈 수도 있죠. 며느리로서 그 정도도 못 해드린다고 한다면 진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양해나 부탁이 필요한 일은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까봐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애만 툭 맡겨놓고 도망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제 골머리가 썩을 수밖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또 생긴다는 거죠. 제 경고는 싸그리 무시하곤 시어머니 멋대로 행동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에겐 제 진심이 닿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저도 달리 방법이 없었죠.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찾아오셔도 집에 없는 척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좀 먹혔는지 시어머니가 애들을 저희 집에 맡기러 오시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육아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시어머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한동안 연락도 없고 찾아오시지 않으시기에 저는 포기를 했나 보다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퇴근한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뭘 하시는데? 어머니가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 수술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아. 디스크? 그동안 애들 보다가 허리가 남아나질 않는 거지. 아무튼 다음 주 내내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조카들은 어쩌지? 뭘 어째? 아가씨가 데리고 가야지. 그렇긴 한데 걔가 사정이 좀 있나 봐. 회사에 일이 많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당신한테 좀 봐줄 수 있냐고 묻던데. 아무래도 당신은 어렵겠지?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어머님이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을 한다고 해도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걸? 어차피 아가씨가 애들 데리고 키워야 해. 정 안 되면 보모를 구하던지. 그래, 그렇겠지? 전 대체 시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중요하다지만 자기 자식보다 더 중요할까요? 애를 봐주던 시어머니가 부득이하게 애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자기 새끼 자기가 데리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회사 핑계를 대곤 남편을 통해 절 넌지시 떠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단단히 일러주었죠. 나 이제부터 절대 아가씨 애들한테 신경 끌 거니까 당신이 아가씨에게 확실히 말해야 돼. 시어머니든 아가씨든 나한테 애보라는 소리 절대 안 나오겠고 말이야. 알았지? 그래. 내가 확실히 말해둘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예지한테나 신경 써.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전 불안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안심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계실 시아버지도 걱정이 됐고요. 전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으니 혼자 식사를 챙겨야 할 시아버지에게 드릴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 할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멀쩡히 빨래를 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화들짝 놀라선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레 발길을 돌렸죠. 그런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자 시어머니와 누군가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희수냐? 그래, 회사 일은 잘하고 있고? 그래, 잘했다. 뭐? 아, 그거? 아유, 말도 마라. 정연이 걔가 그렇게 독한지 나도 몰랐지 뭐냐. 시애미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시조카 보겠다는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더라니까. 그래, 네 오빠가 나한테 뭘 하는 줄 아니? 지 마누라 힘들게 하지 말라면서 그냥 육아 도우미 쓰라고 난리잖니. 아유, 정말 화가 나서 원. 아니, 어차피 애를 키우고 있는데 기왕 도와주면서 살면 좀 좋아? 내가 너랑 제주도 놀러 가려고 이런 거짓말까지 해야겠니? 가만 들어보니까 분명 제 이야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디스크 수술을 한다는 건 제주도에 가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시누이까지 짝짝꿍을 해서는 저와 남편을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들려온 말은 더 가관이었죠. 육아 도우미를 쓰면 돈도 돈이지만 우리 귀한 손주들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거잖니. 그게 영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그래서 정연이가 딱인데 정연이가 저렇게 완고하게 거부를 하니까 방법이 없잖냐. 그렇다고 애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자니 이래저래 신경이 또 쓰이고 말이야. 그냥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니들끼리 다녀오는 게 좋겠어. 그 말을 들으니 이제야 좀 아귀가 맞아 떨어집니다. 시누이 내외는 시부모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고 그동안 제게 육아를 맡길 심산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디스크 수술을 받는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전 조용히 분을 사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 모든 사실을 밝혔죠. 깜짝 놀란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떻게 엄마와 여동생이 깜쪽같이 절 속일 수 있냐면서 엄마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아냐며 분통을 터뜨렸죠. 전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며 일단은 모른 척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주도 여행이 임박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전 짐짓 모른 척하며 시어머니를 반겼습니다. 아니 어머니 디스크 수술을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걸을 수는 있는 거예요? 어? 살살 걸으면 걸을만 해. 근데 무리하면 통증이 심하니까 수술을 하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널 찾아왔다. 너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하지? 혹시 어머니 수술 받는 한 주 동안 애들 봐달라는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정연아. 나도 너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상황이 좀 그렇다. 난 수술을 받아야지. 희수는 회사 세미나인가 뭔가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 하지. 박서방도 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하지.
일을 어쩌면 좋냐?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니? 네, 죄송하지만 저 애들 둘 단 하루도 맡을 자신이 없어요. 그냥 도우미 구해서 쓰시는 걸로 하세요. 그럼 혹시 사부인은 어떠냐? 네? 저희 엄마요? 그래. 사부인은 예전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잖니. 그러니까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을 좀 해보자꾸나. 일주일 봐주시면 내가 용돈 하시라고 10만 원 드린다고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 말을 듣는데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거든요. 그 경력이 젖먹이 애들 키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돈 10만 원을 큰 선심 쓰듯이 말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불쌍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던 친정엄마가 계신 줄은 까맣게 몰랐죠. 친정엄마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타나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사부인께서 와 계셨어요? 아유,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네, 사부인. 가깝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딸의 집에 가끔 와서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가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부인 하시는 말씀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보고 사돈 처녀 자식을 일주일 동안 봐달라는 거죠? 일주일에 10만 원 주시겠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사돈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수술 잘 받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사부인께 일주일 동안 2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냥 제주도 여행 포기하시고 손자들 보시면서 지내는 건 어떠세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사부인. 사부인은 엄연히 집안 어른이신데 그런 거짓말로 애들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참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디스크가 진짜 안 좋긴 하거든요. 지금도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에휴, 그래도 끝까지 발뺌하시는 겁니까? 부모라는 게 뭡니까? 자식들 다 건강하게 잘 살고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응원해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며느리도 어엿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면서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친정엄마에게 제대로 한 소리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횡설수설하다가 황급히 도망가 버리더군요. 허리 아프시다는 양반이 어찌나 쏜살같이 달려가시는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사실 제가 친정엄마에게도 시어머니의 얄팍한 거짓말을 다 말해줬거든요. 엄마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다 못해 일침을 날리신 거죠. 이 일로 시어머니의 제주도 여행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엄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딸만 자식이야? 며느리는 자식 아니냐고. 내가 엄마 때문에 처갓집에도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하겠다. 왜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데? 애 보는 게 보통 힘들어야지 말이지. 그래도 잠깐 도움 요청한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장모님한테 10만 원 줄 테니 애 봐달라고 했다면서? 우리 장모님 안 그래도 매일같이 오셔서 집안일 해주시고 음식 해주시고 고생해주시는데 엄마 그 잘난 딸애들까지 부탁을 해야 되겠어?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한 번만 더 집사람이랑 장모님 힘들게 하면 나 엄마 다시는 안 볼 줄 알아. 그리고 당장 가서 장모님한테 사과드려. 집사람한테도 그동안 거짓말하고 이용해 먹은 거 보상하시고요. 남편이 그렇게 단단히 말을 하자 어머님도 본인도 느끼시는 게 많은 건지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댁에 방문했더니 살이 한 달 사이에 4kg나 빠지셨더라고요.
그만큼 홀로 독박 육아하는 게 힘드셨나 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서는 애들 겨우 재웠다며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도 들었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님들 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헌신하는 거. 지금도 시어머니는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말인데요. 승진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시누이는 육아를 대신해주는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고 있었다네요. 처음에는 매달 돈을 준다고 하니 시작하는 일이었지만 다 늙어서 애를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게 책임을 전가했던 거였어요. 나중에 돼서야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본인 생각이 짧았다면서 말이죠.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속에 있는 말들을 하며 그동안 서운했던 거 서로 고쳐야 할 부분들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셨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갈등은 바로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뒤에서 시누이가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바람에 은근 서로 쌓인 감정들이 많더라고요. 뒤에서 시누이가 조종까지 하고 있었던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와 풀긴 풀었지만 시누이를 언제 한번 손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얼마 전에 결국 어머니는 손주들을 시누이에게 더 이상 애들 못 키운다고 선언하고 와버렸다고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든 네가 회사 때려치우고 애들을 보든 알아서 하라면서 말이죠. 뻥찐 시누이는 이제 와서 그런 게 어딨냐며 10만 원 올려서 매달 160만 원 줄 테니 다시 봐달라고 한동안 간절히 부탁을 했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누이 애들은 시누이 시댁 쪽에서 맡게 됐다고 하더군요. 진작부터 그럴 것이지 괜히 어머니한테 맡겨서는 우리 사이만 나빠지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어머님이 집으로 오셔서 우리 아이도 봐주시고 청소도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제게 했던 행동들을 반성이라도 하신 듯 전혀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손주보다 우리 친손주가 더 귀하다면서 요즘 얼마나 우리 애를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는 숨통이 트여 바람도 좀 쐬고 사람들도 간간히 만나고 있네요. 얼마 전 설에는 시누이가 왜 친손주랑 외손주랑 차별하냐며 방방 뛰며 우는 겁니다. 자기 커리어를 쌓으면서 살고 싶은데 엄마가 돼가지고 왜 안 도와주냐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더 이상 오냐오냐 시누이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려면 찾아오지도 마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있죠?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기던지. 결국 시누이는 벙어리처럼 요즘 입이 쭉 나와서는 서운함을 갖고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언제까지 친정엄마에게 의지를 할 건가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직장이 더 중요하면 애초부터 애를 낳지 말았어야죠. 저는 낳기만 했다고 해서 부모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부디 시누이가 어서 빨리 정신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 위기가 찾아왔지만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준 남편 덕분에 시모와 저는 해피엔딩으로 화해를 잘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이 있어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하루하루 감사히 생각하며 살고 있네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댁과의 갈등이 있으면 마음에 쌓아두지만 마시고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갈등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밖에 나가보니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벚꽃처럼 화사하고 예쁜 인생만 사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